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5월 27일 도쿄에서 가족회, 구출회, 납치의원연맹 등의 주최로 납치 피해자 전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 대집회가 개최되어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마츠노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이 참석해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시다 총리의 인사말입니다. 올 3월에 가족회 구출회의 새로운 운동 방침을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2002년 이후로 납치 피해자의 귀국이 단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통한의 극치이며 정부로서도 다시 한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북조선에 대해서는 1조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와 핵, 미사일 등 재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1조 국교 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께서도 고령이 되어가는 가운데 시간적 제약이 있는 납치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권 문제입니다.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과감하게 임해가겠습니다. 이번 달에 개최되었던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는 저로부터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으며 각 나라의 정상들로부터 다시 한번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상 공동 성명에서 북조선에 대해 납치 문제의 즉각 해결을 촉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동시에 일본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조 간의 결실 있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일조 서로의 이익이 됨과 동시에 지역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길어질수록 일조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고 해도 그 실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순간도 낭비하는 일 없이 지금이야말로 대담하게 현 상태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가 그리고 일본국 자체가 주체적으로 움직여 지도자끼리의 관계를 구축해가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이 조건을 내걸지 않고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교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이며 전력을 다해 행동해 가겠습니다. 일조 간의 현안을 해결하고 양측이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는 관점에서 저희 결의를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계속 전달할 것이며 정상회담을 조속히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지시해서 고위급 협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대국관을 바탕으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일본과 북조선 서로를 위해 스스로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집회를 통해 일본 국민의 일치 단결된 강한 의지가 제시되는 것은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뒷받침이 됩니다. 이러한 목소리야말로 국제사회를 움직이고 북조선을 움직이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많은 분들의 강력한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 총리로서 저 스스로 앞장서서 범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마츠노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의 인사말입니다. 금년 3월에 가족회와 구출회의 여러분들과 기시다 총리가 면담하셨을 때 저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가족분들로부터 오랜 세월에 걸친 고통과 슬픔을 다시 한번 직접 들으면서 운동 방침에 담긴 간절한 마음을 분명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납치 문제의 해결은 이제 한치의 여유도 없다는 절박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4년 만에 가족회와 구출회 그리고 납치의원연맹을 통한 미국 방문이 성사되어 미국 연방의회 의원과 정부 고위 관계자, 지식인 등을 만나 가족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셨으며 납치 피해자들의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연계와 협력을 촉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미국과의 연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로서도 이번 미국 방문의 성과를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확실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치 문제 해결에는 국제사회와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지난번 G7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는 정상공동성명에서 북조선에 대해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29일에는 일본, 미국, 호주, 한국 정부 및 EU의 공동 개최로 전 세계적인 과제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주제로 온라인 유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본 토론회는 유엔의 웹 TV와 유튜브 정부 납치 문제 대책 본부 공식 동영상 채널을 통해 방송하오니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여름에는 지금까지 납치 문제를 접할 기회가 적었던 젊은 세대들에 대한 계몽 활동으로 납치 문제를 배우고 납치 문제를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중학생 회담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일조간에 존재하는 불신감을 깨고 서로의 밝은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이 주체적으로 움직여 지도자끼리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총리 직속의 고위급 협의를 통하여 조속한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리의 지시 아래 정부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하루라도 빠른 귀국 실현을 위해 가족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여행의 자유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최근 한국을 관광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관광은 일본의 관동 지방과 관서 지방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 50여 명의 단체 관광으로 인상에 남은 여행이었습니다. 이번은 오랜만에 한국 여행이었습니다만 일본에서 해외로의 출국 수속이 간단하여 이동의 자유가 없었던 북조선에서의 생활이 떠올라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일본에 살고 있는 행복감을 느끼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시내와 지역 사이의 이동에서도 통행증이 없으면 갈 수가 없고, 또한 통행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여행 자체가 어려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를 가는데도 당국의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해외여행 때에는 요건이 필요합니다만 요건에는 사용 기간이 5년과 10년이 있고 그 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해외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도쿄의 하네다 공항을 출발한 여객기는 약 1시간 40분 만에 한국의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만 일본의 국내선의 비행시간과 별로 차이가 없어 일본과 한국과의 거리가 아주 가깝다는 것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김포공항을 떠나 서울 시내의 호텔로 향하는 버스의 차창 밖으로 본 경치는 차가 많고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며 산에는 나무가 아주 많았습니다. 한국 도착 후에 첫 관광지는 이전에 정권까지 대통령부로 있던 청와대였습니다. 한국인 가이드의 해설에 의하면 청와대의 자리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왕궁으로서 사용된 곳이라고 합니다. 1948년 한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초대 대통령은 여기를 경무대로 명명하여 집무실 겸 관저로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1960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였을 때 청와대로 개칭되었는데 이 명칭은 본관의 건물의 지붕이 청기와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청와대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한국 대통령의 관저였는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선거 공약대로 청와대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기었기 때문에 이것이 관광 명소로 되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서울 시내의 중심부에 있지만 배경을 산으로 수목이 우거지고 고요한 환경과 맑은 공기로 별장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관광의 둘째 날에는 대여한 버스로 고속도로를 약 1시간 이상 달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국 민속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각종 편의시설, 음식점과 편의점도 있어 간식이나 음식을 따로 가져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민속마을에서는 조선시대의 농가가 재현되었고 부림소가 있고 텃밭에는 여러 가지 야채가 재배되어 있었고 우물이랑 옛날 장마당이 있는 등 제가 살았던 북조선 농촌의 풍경과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한 음식점 구역도 상당히 넓었습니다만 북조선에서도 유명한 함흥냉면집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50여 명이 한 번에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넓었고 모두가 고향을 추억하며 냉면을 먹었습니다. 민속마을에서 추억에 남은 것은 조선시대의 건물을 배경으로
당시 왕비가 입었던 치마 저고리를 입고 사진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사진 기술도 높아 마치 더 한국의 시대극에서 나오는 배우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의 사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에 의하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제작된 드라마와 영화의 대부분은 민속마을에서 촬영되었다고 하는데 북조선 주민들 속에서 커다란 인기가 있었던 시대극 대장금도 여기에서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번에 5년 만에 2박 3일로 한국에 갔습니다만 5년 전보다도 한국이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에서 10위에 들어가는 경제 국가로 발전하였고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가이드의 말을 듣고 북조선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으로 국민의 40%가 영양실조라고 하는 유엔 보고서, 그리고 최근에는 아사자가 작년에 비해 3배로 증가하였다는 한국 국회에서의 보고가 생각나 저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북조선 사람들과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키가 15cm나 크고 피부와 얼굴 모양까지도 달라지는 것 같아 마치 더 다른 민족과 같이 보이는 현실에 너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2018년에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참가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씨를 비롯한 고위급 간부들이 한국에 왔을 때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과 자유로운 국민들의 모습을 보고 과연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하는 것이 무척 궁금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여행의 자유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조선은 5월 31일 날에 군사 전자력 위성의 발사라고 주장하는 단도미사일 발사를 좀 했었습니다만 실패로 되었습니다. 북조선 자신도 조선 중앙통신사를 통해서 같은 날 5월 31일 날에 발사를 좀 실패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북조선이 이번 위성 발사에 관해서는 근래에 대해서는 보도를 좀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발사 자체가 좀 실패되었던 것도 공표를 좀 공개를 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별로 북조선 지도부에 대해 위성을 좀 다시 한번 빨리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재발사를 좀 해야 되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압력을 하는 것은 좀 강하지 않다고, 그게 그런 압력을 가하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 4월 3일 날에 북조선이 좀 위성 발사를 좀 했었을 때는 역시 실패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때는 공개되었던 위성 발사였습니다. 이번 발사와 똑같이 일본 발사와 같이 발사 전에
또 해외에 대해서도 공표를 했었습니다만 국내 쪽에도 그런 것은 공표되었다고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을 좀 인정을 좀 해야 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은 그 제8사라는 것은 역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야 되는 비로선이 거기서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으로 북조선이 2012년 12월 12일 날에 다시 한번 위성 발사를 좀 했다가 이번에 그때는 성공적으로 그것은 했었습니다. 2012년 발사의 경우를 좀 본다면은 역시 4월에 실패한 것은 일반 인민들에게도 좀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 재발사를 좀 하다가 성공적으로 좀 발사를 해야 되는 그런 압력으로 좀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재발사할 때까지 8개월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좀 비교한다면 이번에 발사에 관해서 실패되었던 것은 일반 인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좀 재발사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해외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했다 하더라도 역시 실제로는 너무 신중하게 원인을 좀 해명을 좀 하다가 기술적인 개선을 좀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다음에 발사로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012년에는 4월에 발사 실패를 했다가 다음에 재발사할 때까지 8개월 걸렸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하면 이번에는 올해 해도 되지만 내년까지 좀 시간이 걸려도 별로 이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7월 27일 날에 조선전쟁 좀 승리 기념 좀 주식들이 있고 9월 9일 날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공 75주년 좀 큰 행사이 좀 들에 있는 해이기 때문에 물론 그 행사 전에 다시 한번 좀 위성 발사를 좀 했고 성공한다면 좋습니다만 만약에 다시 한번 좀 실패할 때는 1년간에 2번 실패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다시 한번 실패하더라도 해외에 대해서는 인정하더라도 국내에 대해서는 좀 비밀로 비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1년에 2번 실패됐다라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면은 역시 북조선 안에 북조선 인민들에게 알려줄 것 같다고 볼 수 있고 그런 것은 반드시 김정은 지도부의 권위라는 것은 토로지를 좀 이러한 영향이 미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북조선이 다음에 위성 발사를 좀 할 때까지는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준비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사는 물론 위성라고 북조선이 주장하지만 물러서 보면은 그것은 탄도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좀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 미국, 한국이 그게 조선을 좀 비난도 하고 새로운 제재나 그런 것도 좀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태도를 보면 완전히 다른데 중국이 오히려 이 정세를 본다면은 의의 있는 대화를 좀 재개하고 각국에 관련된 관련국의 걱정한 것은 좀 바란스 있게 좀 해결하도록 할 것이 좋다고 그런 립찬을 좀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우리 일본, 미국이, 한국이 지금은 우리는 북조선과 대화하는 것은 거부도 하지 않고 이런 대화의 어떤 자문이라고 할까 그런 거 여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의 역할을 한 것은 북조선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비난 반대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북조선이 대화길로 나갔도록 압력을 좀 북조선에 가할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조선이 말로서는 대화를 좀 완전히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실상 태도는 일본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서도 좀 대화 길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나갔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